그 용언에 대해서 해볼 건데, 용언 자체는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용언을 공부할 때는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깊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용언이란 자체를 좀 깊게 하다 보면 아마 문법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용언으로 다 풀리게 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보이게 될 거야. 자, 먼저 우리가 용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용언을 너무 넓게 가지 말고 조금씩 하나씩 조금 분류를 해보면,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용언에 있어서는 뭘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용언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용언의 종류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동사와 형용사를 우리가 보통 용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동사하고 형용사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겠지. 동사는 단순하게 말하면 움직임이고, 형용사라는 거는 형태, 모습 이런 걸 나타내는데,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동사, 형용사를 가장 많이 구별 못해서 틀린 경우가 있었어. 실제로 수능 문제도 그랬고.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기준점을 우리가 조금 잡고 들어가 보면, 자, 동사와 형용사를 볼 때 첫 번째는 ing형을 먼저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진행형과 관련 있으면 어디 쪽으로 봐야 돼?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목적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 그게 보통의 려고나 고라고 이야기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 그래도 마찬가지 동사가 되겠지. 그 다음에 문장의 종결에 따라도 동사와 형용사가 구별되는데, 명령과 청유형으로 들어가면 명령, 청유로 들어가게 되면 얘도 동사인 경우가 있지. 자, 그러니까 동사를 구별할 때는 보통은 ing형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ing형을 만들어 보는 거지, 문장으로. 그 다음에 려고나 고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진 걸 한번 만들어 보고, 혹은 명령이나 청유를 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맞으면 동사라고 보면 되는 케이스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동사, 형용사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문제보다는 동사일 때가 있고 형용사일 때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 그런 단어들이 종종 많이 나오지.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리가 크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 크다라는 단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거야. 자,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형용사로 한번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수연이가 키가 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때는 수연이가 키가 큰 상태, 모습과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바로 형용사로 봐야 되는, 크다라는 자체를 뭘로 봐야 돼? 형용사로 봐야 되겠지. 자, 그런데 다시 수연이가 방학 중 컸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지. 방학 중에 큰 거니까. 맞지? 자, 그래서 크다라는 단어만 놓고 봐도 이때는 동사, 이때는 형용사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 자, 첫 번째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했으니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먼저 공부를 해보면, 자, 그럼 동사의 이제 하위 분류, 하위 종류를 생각해보면, 동사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많게 물어보는 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지는 거지. 자동사와 타동사. 자, 자동사와 타동사의 여부는 아마 영어 문법에서도 배워서 조금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목적어지.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지잖아.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맞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땐 되게 단순하게 목적어 유무를 갖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이것만 놓고 가면, 그지? 그냥 동사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우리는 얘를 바탕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바탕으로 문장 파트를 조금 건들 수가 있는데,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자, 동사니까 문장 제일 뒤에 서술어겠지? 그러면 이 자동사는 뭐만 필요한다 했어? 주어 하나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자동사는 주어 하나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술어 자릿수가 연결이 돼.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공부하게 되면 뭐까지 같이 연결되냐면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가야 돼? 라고 하냐면 서술어 자릿수를 가게 되겠지. 자, 요거는 이제 뒤에 문장에서 나오는데 자세하게 해주진 않을 거야. 자, 문장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국어의 문장 성분은 총 3개가 있어. 주성분,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성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서술어 자릿수를 갖고 있는 서술어 자릿수는 문장을 성립하기 위해서 이 서술어에 필요한 문장을 성립하기 위해서 서술어 말고 필요한 성분수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를 갖면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그러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자, 주성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되고, 부속성분은 관형어, 부사어가 되고, 독립성분 당연히 독립어가 되겠지. 자, 가볍게 했어. 그냥 이거는 좀 맛배기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자리 서술어는 당연히 여기에 만약에 동사가 들어간다면 뭐가 나와야 돼? 자동사겠지. 자동사인 서술어와 함께 뭐가 오는 거야? 플러스 주어가 오는 거지. 그래서 주어와 자동사가 오게 되면 한 자리 서술어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자동사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통 뭐 할까? 주어와 뭐만 요구되는 거? 서술어만 요구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주어 이외에 서술어 이외에 하나가 더 와야 되잖아. 맞지? 두 자리 서술어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오냐면 목적어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어도 올 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필수 부사어도 올 수 있어. 필수 부사어. 보통 대부분은 문제 낼 때 뭘 내냐면 필수 부사어를 문제상 물어봐. 최근 연도에 나온 것 중엔 필수 부사어가 나왔어. 많이 틀렸어요. 자, 다시 마지막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주어, 당연히 목적어, 그 다음에 필수 부사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오게 되면 세 자리 서술어가 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우리는 문장 성분까지 같이, 왜냐면 이 두 자리 서술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목적어를 필요할 때는 뭐가 올 수 있어? 타동사가 올 수 있기 때문인 거지. 됐어? 자, 여기까지가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류로 생각을 해봤다면 이것만 갈 수는 없고, 자, 자동사, 타동사도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 뭐도 들어가냐면 사동사, 피동사하고도 같이 공부할 수가 있겠지. 사동사, 피동사라는 거는 동사를 사동사로 만드는 거, 그 다음 피동사는 피동사로 만드는 거. 그래서 보통은 사동사, 피동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짝은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드는 거고 능동사를 피동사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동문, 피동문하고 이 문장까지 같이 문법 요소를 공부하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가 먼저 이제 동사 부분이 되고, 형용사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형용사 부분은 종류 자체가 크게 많진 않아. 자, 형용사 부분을 보게 되면 형용사 자체는 가장 많은 게 우리가 성상 형용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들 모르는 게 지시 형용사라는 것도 있어요. 지시 형용사.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가 보통 지시 형용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그러니까 용언 중에는 동사, 형사 구별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고 하위 분류를 공부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 동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문장 부분까지 같이 가게 된다고 여기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용언의 종류를 먼저 구분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